그리고 김만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이제 자꾸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제 이야기를 많이 좀 혼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엄청 걱정이 됩니다. 예, 벌써 바지부터 한번 혼났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강의의 취지는 김만곤 선생님을 모셨던 게 요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올해 서울대에서 그 헌법에 대한 강의의 열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도대체 이 계엄이라는 게 뭐고, 우리 헌법은 뭐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 혹은 계엄을 일으킬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평소에 인기 없었던 강의가 이제 꽉 찼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꽤 강의가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고전 이 철학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책을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근대를 열어냈던 그 서적들, 근대의 정신을 요약했던 서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근대를 설계했던 좋은 서적들을 따라서 형성되어 온 서구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결함을 내재하고 있길래 이런 계엄이나 이런 소요까지도 일어나게 된 건가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서 소개한 자유론 혹은 뭐 사회계약론 같은 책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주제나 그런 책들인 것인가? 너무 당연해서 인기가 없던가? 아니면 그건 너무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이나 공격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도 궁금한 질문 겸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냥 제가 이해한 이 얘기로는 여기 써 있는 얘기들은 다 왕을 없애는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를 열었던 여기 써 있는 저작들은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 토마스 페인이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권력을 잡은 도당의 우두머리가 군주지. 군주라는 게 무슨 정통성이 있냐. 힘으로 그냥 나라를 차지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따져보자면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지. 그게 사실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도 없는 거잖아. 힘이 그냥 제일 셌던 것 뿐이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짧은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정통성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동의, 국민의 투표 참여 같은 걸로 형성돼야 하는데, 현대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정통성을 점점 상실해 가면서 지금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는 걸로 많이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이 왕을 없애는 이론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론들 자체가 교수님께서 설명해주고 해설해주셨고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왕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이론들이지,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수정될 필요도 있는 이론들이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땀이 삐질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께서 너 네가 공부가 짧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무섭기는 한데, 그래서 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홉스가 이제 리바이어던 쓰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군주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런 이론, 인민의 동의 때문에 군주라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왕정을 옹호할 바에야 차라리 왕정을 옹호하지 않는 이론이 더 낫다라고 막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이론들도 자체의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 우리에게 가져지는 질문이 뭔지 우리가 스스로 도출해내지 않으면 이 이론들은 그냥 뭐랄까요,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죽어있는 이론일 뿐이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민주주의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 잘 살려주신 그런 말씀들 중에서 우리 현재의 질문들과 이거 섞어내는 노력들을 좀 계속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좀 얘기가 떨어지나요? 하여튼 저도 이 책은 좀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좀 권해보고 싶고요.
근대를 형성한 어떤 정치이론들만을 배웠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근대 정치이론이라는 것하고 이런 자본주의라는 것의 성장과 쇠퇴라고 하는 것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투표권이 재산이 있는 개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2020년대의 민주주의는 예전에는 재산을 모을 수 없었던 평민들이 재산을 모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민주화라고 하는 게 진전돼가지고 더 세속화된 시절에는 어떤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한가, 그런 게 지금 시대의 어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왕을 없애기 위한 이론이었다면은 우리와 같은 동양에서는 서양에 의해서 침략을 겪은 또 특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는 서구에게 밀렸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이론으로 보자면은 그 서구의 이론과 빠지지 않는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교라고 하는 2000년 이상을 이어온 텍스트가 왜 서양의 이론에게 밀렸는가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분석한 나름 이 중국의 어떤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을 저희가 세칭 이제 세간에서는 뭐 짱깨냐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180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GDP가 높았던 나라였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서구에게 밀리고 지금 다시 그걸 회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계 1위였던 우리가 왜 서구에게 밀렸는가를 당연히 그 당대의 지식인들은 고민을 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어서 우리도 이제는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내공으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1587년 만력 15년에 저 황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왕을 없애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왕권의 정당성이 사실 허구였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형성의 정통성이라는 게 개인의 동의에 있다라는 이론을 제기한 거라고 저는 짧게 요약을 해봅니다. 근데 근대를 연 이론가들 자신도 왕당파에 반대하는 귀족 권력이나 새롭게 근대 귀족으로 진입하고 있는 자산가들을 위해서 그 이론을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서들이 진짜로 근대의 어떤 철학적인 자기 사유에서 막 이렇게 나온 서적들도 있지만 막 싸우고 있는 정파들끼리의 싸움에서 어느 한 정파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어떤 저작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서 왕이 아니었을 뿐이지 나름대로 그 국가에서는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전통적인 귀족이었든지 18세기에 떠오르던 어떤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일반적으로는 국민들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엘리트들을 위해서 작성된 이론이었다라고 하는 배경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전 국가 구성원, 저희 지금 국가 구성원 숫자가 5천만 명이잖아요. 전체가 어디 한 군데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로 선출하는 그리스식 민주주의 이론이 아니고 왕과 대립하고 있던 각 나라마다 새로운 엘리트 세력에게 국민의 동의라는 의제된 이론을 통해서 공화국, 국민국가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이론이었다라고 근대의 어떤 이 법철학에 대해서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이건 너무 거친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좀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나면요. 왕을 없애는 것까지는 이 이론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없애고 실제로 국민들이 기반이 돼서 사회를 운영할 때까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귀족 계층이 공무원을 담당했다고 하고요. 그 영국이 식민지를 세계에 두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 식민지 관리부라고 하는 관료 기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들을 관리하는. 전 세계 영국 식민지를 관료하는 식민국의 직원 숫자가 14명인가 17명인가 밖에 되지 않았대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 총독에게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용병들을 고용하고 현지인들을 포섭하면서 관리했던 게 영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었고, 미국은 전통적인 귀족은 없었지만 초기에 건국 엘리트층이 직업 공무원제도 없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은 프로이센 시절부터 귀족층이 국가 관료계층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국민국가라는 게 도입되고 뭐 왕이 없는 국가가 도입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전과 조금 달라진 상태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국가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국가를 통치하는 이런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리고 아까 김광원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갔더니 미국인들은 우리가 진짜 세계를 뭐랄까 지배하는 어떤 이론을 제시해서 다 우리를 따라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영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는 이성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을 실제로 지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엘리트 계층은 어느 사회나 존재를 했었고, 전면적인 평등을 주장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엘리트 계층이 있었죠. 실제로는. 그 성격이 변했을 뿐이죠. 그래서 기존 정당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정당 이론이라고 하는 게 오늘 공부한 이런 민주주의 이론에서 반영된, 그렇게 해서 구성된 기구였었고, 투명하고 책임성을 보여주는 준공공기관이었다라고 또 일각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정당의 간부들은 공개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기 의견을 공개된 신문에다가 공표를 하고 자신에 대한 평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공적인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혼날 각오를 하고, 오늘은 진짜로 이제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는 이론을 새로 뭐 좀 모색해야 되는 걸 공부하는 날이니까, 엘리트가 없는 사회라는 건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트들을 어떻게 선출하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가가 민주주의의 실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나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론 그 자체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근대 민주주의 이론이 국가 엘리트가 아니라 평범한 개인들, 국민들에게 근원적인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민주주의는 개인의 명령에 국가 엘리트들이 복종해야 한다라는 문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민주주의의 출발이 근대 민주주의론이 정말로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1800년대, 1900년대에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왕이 아닌 당대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계로 어느 정도는 굴러갔다면, 이제 2020년의 대한민국이나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 체계들은 정말로 개개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들, 그리고 뭐 유튜브를 비롯한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선거를 비롯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해서 선출된 관리들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에 대한 반응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 강의에서는 미국에서는 2년 만에 하원들을 교체해서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고 있다고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대책을 또 펼치기 위해서는 상원이라고 하는 6년 만에 돌아가는 제도도 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무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런 데서는 훨씬 임기가 긴 어떤 공직자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을 짜게 됩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를 몇 퍼센트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는 정책이 몇 년 주기로 결정되면 적절할까요? 그것을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결정하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5년이나 20년 정도의 효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정책일까요? 당연히 2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정책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년마다 선출해야 되는 국가 권력의 그런 문제들까지도 모두 맡겨놓고 나면은 사실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인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만으로 실제의 국가가 다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민중들이 위임하고, 그러니까 대표와 대의를 구분했을 때 어떤 부분은 대의하고 어떤 부분은 대표할 것인지를 보다 섬세하게 구분해야 되는 시기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의라고 하는 명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이 통제할 거야 라고 하는 이론으로 진짜로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일부의 선동가들에게 국가 권력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들 김광훈 교수님과 조국 대표님의 책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고전 이론을 좀 읽어봤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 모임에 오신 분 중에 저희 지난달 강의 들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 박상훈 대표님 강의 들으셨었죠? 그럼 박상훈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민주주의에서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난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2000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현대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중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몇 번 지속되고 나면은 1933년에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히틀러가 집권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선조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얘기들은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 이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분이 미국과 영국 그 서구 민주주의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쓰신 텍스트들을 그대로 좀 따온 얘기들입니다. 뭐 한두 줄 정도 말고는 다 이 책에 있는 문구를 저도 그대로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재선을 지상과제로 삼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정치 의제를 주도하는 다른 구조가 있을 때, 요 까만 부분은 제가 쓴 말인데 그 뒷부분이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쓰신 말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로비스트들의 존재나 정체성 운동, 이익 집단의 요구, 새로운 미디어들의 의제 설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마치 국민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포장돼서 정치인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사실은 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하면서 로비스트들이나 정체성 운동을 하고 있는 소수인들이 사실은 전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권리는 있지만 자신들이 져야 할 의무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당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비스트들,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지난달 박상훈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로비스트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슷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정치 유튜버들입니다. 정치 유튜버들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정치 의제를 설정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건 정치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죠. 그 정치 후퇴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가 가장 고도화되고 당원들의 직접 투표가 엄청 높아졌다고 하는 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 문제점을 극복해낸다면 저는 진짜로 김만곤 교수님이 미국에서 당했던 그거를 이젠 저희가 세계에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는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캐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유권자들에 대한 고려가 원래는 여론이라는 것은 엘리트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래의 모습을 실종시키고 여론을 추종하는 역할로 전락시킨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서 연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유권자가 질문하자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해요? 국가가에게 무엇을 당신에게 해줄 거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항상 얘기가 되는 거죠. 대비해 보자면요. 적절한 비유인지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여론을 형성하는 엘리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엘리트는 누구였을까요? 예를 들면 김대중 같은 분인 거죠. 예를 들면 김근태 같은 분인 거죠.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때로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소수일 때도 일부 있지만 뚫고 나가는 겁니다. 노무현 같은 분인 거죠. 예, 논쟁적이신 분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론을 추종하는 역할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가신 두 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분들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실종시키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신이라고 하는 권위도 저희는 이제 국가 정치에서는 배제시키는 정치 체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중요한 2대 권위, 왕과 신이라고 하는 권위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은 스스로 어떻게 권위를 형성시킬 수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 저희에게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왕도 없고 신도 없으면 그럼 우리는 다 똑같은 너나 나나 1대1이잖아. 누가 누구를 지도해야 하지? 이제는 만인이 서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당이 됐건 총학생회가 됐건 어떤 조직이든 집행부가 되는 순간 을이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회원들은 1,000원을 냈으므로 혹은 10,000원을 냈으므로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지시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되는 순간 그들은 대표자가 아니라 대의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혹은 당원들 혹은 그 회원들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는 어떤 이상한 관념으로 민주주의가 사실 잘못 이해되는 시대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엘리트로 규정을 하죠. 그런 기득권을 대표하는 엘리트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민주당을 386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부숴야 할 엘리트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박이다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뭐 여기 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대형 교회들에서 동원되는 그런 힘에 또 종속돼 가지고 누구 편을 들 것인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정도 되면은 죄송합니다만 뭐 태극기 집회 나가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저 당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전당대회 때 입당시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대형 선거에 영향력을 지금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많이 예속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요, 민주적인 거잖아요. 예전에 김대중 혼자, 김근태 혼자가 결정하는 시대에 비하면 민주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대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저는 지금 이 국가를 새로 체험하고 있는 20대들에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화라고 하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상실한 어떤 그냥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 것일 뿐인, 오히려 가치로서는 더 떨어지는 어떤 체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자꾸 새롭게 이 국가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주화된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미국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위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7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재미있는 게 오늘은 정치 사상사를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오늘 일부러 얘기가 길어질까 봐 빼는데, 요때가 딱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는 이제 그 시기죠. 근데 그 시기에 미국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미국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와 같은 정통교회, 주류 교회에서
대중적으로 호소하는 복음주의 집단들로 이제 미국 교회의 주류가 변화되어가는 시기랑 겹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엄청나게 대중 그 신도들이 많아지는데 이들 복음주의 교회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본래는 매우 근본주의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근본주의는 뭐냐면은 당신 죄인이야 신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윤리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에 갈 거야. 이거를 명백하게 선언하는 게 왜 성경대로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복음주의적인 이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근본주의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교단들이 신도들에게 적응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73년에 미국에서 여성은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혼자서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어떤 전국적인 쟁점에 있어서는 낙태는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형식으로는 보수적인 면모를 그 교회가 표방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용에 있어서는 당신은 신의 윤리를 거부해서는 안 돼. 그러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복음주의 교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단은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을 민주화시켰다라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민주화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네?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인터넷에서 지금 20대들이 게시판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도 민주화라는 걸 부정적인 의미로 쓰거든요. 이제 그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에는 예일대학교 교회의 이사회 수장은 성공회 주교가 하는 거였대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중요한 직책이 성직자에게 부여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권위가 없어지고 민주화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면입니다. 일반적인 신도들이 종교의 조직, 교의, 신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변화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변화는 종종 반동적으로 보이는 복음주의 운동 분파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것이 정통교회의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리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사실은 망하는 겁니다. 신도들이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는 외견상 엄격한 신앙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성서에서 원래 소수에게만 그 신의 뜻을 지킨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만족을 더 이상 설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괴롭잖아요.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새로운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이고요. 그는 더 이상 근본주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며 신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언론의 TV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있는 신도들에게 진지하게 신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정통적인 교회가 이제는 소소화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어디에 가도 해도 좋을 만큼 편안한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타 목사들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제리 포렐 목사입니다. 이게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2000년 무렵에 제리 포렐 목회자 세계본부 건립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미국에서 그런 소위 우파 그 교회 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막 이제 극우적인 얘기 막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그런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엄청 세게 내시는 분들인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제리 포렐 목회자 세계본부를 건립하자라고 합니다. 그 목회자 본부는 시설인데 대학교 안에 대학교가 있어요. 그 안에 연구소 12,000석 규모의 예배당 24시간 예배자 전화센터 어린이 놀이동산 실내 운동시설 최신 텔레비전 방송센터 이런 걸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복합 놀이센터 같은 걸 짓는 거죠. 종교적인 요구는 적으면서 보다 포근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기독교를 제시함으로써 주류 문화, 그냥 일반 주류 문화의 가치를 모방하는 것이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용서라는 복음을 잘 다듬어서 이 교파에 속하기만 하면 신의 영원한 용서를 미리 보장해서 어떤 죄도 사실은 지어도 되는 것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오신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교리를 정당으로 바꾸고 이 교리를 방송국으로 바꾸면요. 사실은 소위 현대 민주주의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조직에서 이와 같은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세속화가 다른 말로 하면 민주화인 거죠. 사회의 모든 영역이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얘기들만 하면서 마치 그게 민중의 뜻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분석하신 분이 배덕만 교수님이신데 만약에 오늘 얘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오신 분들에게 좀 동의가 되면 저희가 다음 달 모임에서 현대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배덕만 교수님 한번 모셔보려고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 되게 젊으실 때 사진이네요. 지금은 약간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점을 배덕만 교수님이 유학하고 하시면서 분석하셨던 그 인터뷰 기사인데 그래서 좀 비슷하게 실어봤고요.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인들은 뭐 문학계, 뭐 교수님처럼 교단 이런 데에서 어떤 상업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올바름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원래 지식인들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치라는 것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지식인들이.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제 이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미술관, 도서관, 대학교, 출판사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유일한 기준이고 결국에는 상업적인 성공이 민주적인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예로 드는데 미술관은 과거에는 이런 것이 미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야라는 것을 제시하는 공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편집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유행한 전시 중에 제일 유행한 그 유명한 전시가 뭐가 있을까요? 현대미술관에서 했었던 론 뮤익. 론 뮤익 전시가 전형적이지 않나요? 이런 스타일의 기획에 있어서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중들이 가보면 완전 도떼기 시장이잖아요. 10,000명씩 막 줄을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 오늘 론 뮤익 갔다 왔어라고 하고 좋아요를 받는 것이 문화생활인 시기. 그런 것이 지금의 어떤 지식인 사회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미술관은 문화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새롭게 필요하다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선도적이거나 전위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이미 좋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꾸며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미술관은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책의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좀 논쟁적일 수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자면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주체죠. 아까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국민 모두가 어떤 의견이더라도 한 명의 반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저희가 연구하고 그것을 또 좋은 가치로 저희가 또 생각하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장애인의 이동할 범위를 더 넓게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인데 우리도 다 동의하는 것인데 비용이 들죠.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과 재정 수준에 비례해서 절충적으로 점차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재정적으로 축소가 어떤 불가피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영역이. 그런데 절충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어느 수준에서 절충할 것인지를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절충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올해 장애인 예산은 100억밖에 못 쓴다 혹은 1000억밖에 못 쓴다 라고 어떤 범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대로 한국의 GDP를 국가에서 전부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하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옹호를 하고 더 사회가 진보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절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출해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냥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는 게 민주주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수자, 정체성 운동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나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결론 낼 수 없는 피곤한 문제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자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물어보면 그걸 주장하는 분들조차도 그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해 놓지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폄하하거나 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으로 소수자 정체성 운동은 그 개념 자체로 다수파가 아닌 개인과 집단이 제기하는 거잖아요. 소수자 정체성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역으로는 더 다수인 반대편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더 다수잖아요, 사회에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만일 절충적인 해결책이 불가능한 의자라는 인식이 다수 국민들에게 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 이론으로 소수자 정체성 운동을 억압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다수잖아. 원래 다수결로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오인되는 민주주의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새로운 세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포착한 것이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이 포착한 집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새로운 형태로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디에서 해결할지, 그걸 누가 결정할지에 대한 권위를 누군가가 이제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충분히 수기하자라는 말 말고는 제가 대안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수기하는 단체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체라고 하는 가치가 실종되고 나면 남는 것은 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일원화되어 있는 시대로 변화되었고 사실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상업화라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결론인데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은 이론으로 출발해서 왕을 없애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진짜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나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것을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불능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예, 교수님 지금 반발이 많으신 분들이시나? 발언이 말말 말기에 나오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 느낌, 감각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불능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불능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선출된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것을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중에서 어느 것이 통상임금인지, 그래서 급여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의회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다 표잖아요.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 표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여기까지만 합시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알고 있어요. 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희 의회에서 어차피 못 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게 라고 하면서 통상임금 지금 다 소송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계산하느라고 대법관들, 재판연구관들이 쪼잔하게 그거 세고 있어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었던 간통죄 폐지되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원래는 국회에서 했어야 될 것들이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는 공공연하게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문 연구위원들이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헌특위 토론회에 제가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럼 반대 토론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법 실무로 2단계만 들어가면 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조차도. 어떻게 알아요? 실무에 들어가면. 그 전문가들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아니라고 하는 게 개정안 자체는 틀린 거냐. 그러니까
그걸 국회가 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안 자체가 틀린 거냐, 내용은 또 맞아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고도화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만을 외치는 순간, 저는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게 실제 현실에서는 대단히 무력한 것이구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라는 시대로 회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그걸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막았다고 얘기를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막아낸 민주 진보 진영의 내부는 과연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진보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새로운 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중요한 이제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정치 진영 자체가 이런 토론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당 밖에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풍부하게 이야기를 가져가면서 이것들이 차근차근 실제로 정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만들어갈수록 김만곤 교수님 같이 뜻과 의지가 있는 좋은 분들과 연대하면서 오랫동안 좀 토론하고 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